네, 반갑습니다. 직업정보론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8페이지에 피시면 직업정보의 제공이라는 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정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니까 과목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정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직업 갖고자 할 때 너 무슨 직업 가지고, 너 무슨 직업, 너 어떤 일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러면 직업이라는 걸 대해서 뭘 얘기할 거냐는 거죠. 지금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냐, 혹은 직무를 얘기하는 거냐, 혹은 회사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한 부분들. 그러면 그러한 직업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거냐? 여러분들 주로 얻는 게 어디입니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얻죠. 그러나 이것들은 물론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직업도 있지만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직업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2,000개 정도의 직업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한 직업들을 최소한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사로서 살아가시면서 내담자에게 혹은 구직자에게 설명을 할 때 그 많은 직업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최소한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그 직업을 갖다가 설명해 줄 수는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국어 사전이 있고 영어 사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외우면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가르치거나 혹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할 때마다 우선 갖다 찾아서 쓰는 거죠. 그러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과목이 직업정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러면 직업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냐 해서 이제 제1장이 직업정보의 제공입니다. 그래서 제1절 직업정보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직업의 이해입니다. 직업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직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8페이지에 보면 직업이란 직분직자의 업자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어 사전적인 의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직업을 얘기할 때 직분직자의 업업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인데요.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저는 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겠죠. 혹은 저는 회사에서요 관리직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겠죠. 실제적으로는 어쨌든 자 그래서 사전적인 용어는 그렇다는 거예요. 직업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해야 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성, 그 다음에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적인 의미는 어차피 시험 문제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직업의 요건입니다. 이거는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표 3개 쳐도 무난할 정도일 겁니다.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직업의 요건은 5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경제성. 자, 뭔 일을 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그분도. 일은 해요. 근데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경제적 수익이 동반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경제성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 교재대로 보면 윤리성이죠. 윤리성. 자, 그러면 돈은 들어오는데 비윤리적 행위를 한다.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해서 돈을 번다든가 혹은 사기를 쳐서 돈을 번다든가 이러면 직업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기꾼이라는 직업이 있을까요? 직업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지 어떻게 보면 법률 용어일 겁니다. 직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윤리적. 비윤리적 혹은 불법적인 행동,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일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윤리성이고요. 세 번째는 계속성입니다. 돈도 들어오고 비윤리적이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쵸? 그러면 누가 저 자식도 저 나쁜 짓 해가 돈 벌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비윤리적이지 않습니다. 돈 들어왔어요. 근데 그건 딱 한 번 들어오고 나서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속성, 지속적으로 된다는 거죠. 일회성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일 나갈 수도 있죠. 매일. 여러분들 셀러리맨들 매일 나가죠. 혹은 뭐 매주 나는 한 주에 한 번씩만 어디 가서 컨설팅 해주고 뭐 50만 원씩 받아온다. 그것도 일입니다. 매주 뭐 매일 혹은 매월 혹은 계절적. 우리 집은 배 과수원만 한다. 그래서 거의 일 안 해요. 가을에 가서 그냥 배만 따는 거야. 그것도 지속적이라는 거죠. 계절적으로 일을 하니까.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그것을 직업으로 인정하지. 그렇지 않고 일회성에서 끝인다. 그건 직업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자, 교재에 나온 대로 자율성이 있습니다. 자율성은 뭐냐?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혹은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에 뉴스에서 그 황제 노역이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뭐 몇 억씩까 공제해주는 그런 식의 나왔었죠. 어쨌든 그 일반적으로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벌금을 물 수 없는 사람은 교도소에 가서 강제 노역을 합니다. 그것은 이 직업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 강제로 시킨 일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혹은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직업이지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하는 일은 직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는 좀 빠져 있는데 하나 더 본다면 사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성을 아마 윤리성과도 같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4가지만 적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5가지를 보세요. 그러면 사회성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 사회성이라는 건 뭐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직업으로 봐준다라는 겁니다. 어느 특정 나를 위해서만 하는 일이다. 그건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장사를 하지만 나한테는 돈 들어오는 거지만 어떻습니까? 나에게 온 손님들한테는 물건을 사갈 때 그 기쁨이라는 게 있고 물건을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그게 사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위해서 일한다? 그것은 사회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가치에 기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에 속하는 요것들이 다 들어가지 않으면 직업으로 아예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중 직업의 요건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인 거죠. 혹은 이렇게 쳐놓고 가로 쳐놓고 4가지 적어놓고 이제 하나 비워놓는 거죠. 가로에 들어갈 직업의 요건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 5가지는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어떤 식으로 외워두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윤경자사계입니다. 그죠? 윤경자 씨는 사계절을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갈 겁니다. 자, 외우는 건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스타일대로 하십시오. 제가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따라올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입니다. 자, 서구 사회에서는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 사회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뜻에서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독일에서 브리프라는 용어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베르프 또 이제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데로 건너가면서 비즈니스라는 용어도 많이 쓰게 됐고요. 그다음에 프로페션,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커페이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가치, 자신의 가치도 추구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이득도 추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통 오커페이션이라 표현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생계 유지 수단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직업이라는 그게 오커페이션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오커페이션이 그런 용어고요. 그 다음에 커리어는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력이나 경력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 다음에 잡코리아라는 사이트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을 소개시켜 주는데 왜 잡이냐? 직무인데. 직무가 직업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뭐 격리사무원 이러면 직무이면서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이라는 용어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vocation. 보통 이제 이게 어떤 가치관도 추구하면서 자아 실현도 하면서 어느 정도 어떤 본인의 목표도 이뤄간다. 뭐 이런 조금은 도덕 교과서적인 얘기. 그게 이제 voc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occupation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한다. 이게 보통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occupation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용어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쩌다 한번 나와요. 어쩌다 한번 시험이. 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십시오. 이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의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직업 정보라고 그랬을 때 직업은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직업과 그죠? 직업의 정보였으니까 직업 플러스 이제 정보라는 걸 보겠다라는 거죠. 직업 정보였으니까. 지금 직업 설명했으니까 정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정보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보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걸 알려주는 게 정보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 알려줬다. 그건 정보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렇듯이 여러분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어떤 그 이론적인 내용에서 본다면 정보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정보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아무리 갖다 줘봤자 그건 정보가 아니고 쓰레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란 지식 또는 그 자료로 정의되며, 그죠? 사전적 의미는 기계와 기계, 기계와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전달되는 일체의 기호 체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버스 타고 회사 가시죠. 그럼 버스에 쓰여져 있는 그 번호, 그것도 정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뭘 타야 될까 막 뛰어다니면서 버스 기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죠? 그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자료나 지식 같은 거, 예,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분류할 때 첫 번째는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목적에 쓰이느냐에 따라 정보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직이 생존하고 성장, 발전, 지속하기 위해서 조직에 닥쳐오는 위험이나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그래서 소극적인 정보도 있고 적극적인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업 정보는 자, 정보의 분류.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소극적인 정보도 있고 적극적인 정보도 있다. 소극적인 정보는 그냥 그 정보 자체에서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도 그렇게 얘가 지금 안 들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다면, 자, 내일 모레 태풍이 올라온대요. 알아야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근데 그거로서 끝인다면 그거 소극적인 정보예요. 그러면 적극적인 정보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태풍이 몰려온다 그러면 그거 갖고 돈 버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농작물이라든가 혹은 이것들이 비싸질 것 같으면 미리 걷는 거죠. 오늘 가서 지금 추수하는 거예요. 거둘 수 있는 거라면. 그죠? 뭐 익지도 않은 거라서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오이라든가 혹은 열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 빨리 수거한다 그래가지고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서 해야죠. 그리고 나서 태풍 왔을 때 내다 파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거 굉장한 거죠. 이것들이 적극적인 정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가공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1차 정보는 그대로의 정보. 아주 그냥 예를 들어서 자, 서울 시내 오늘 지하철 이용객이 100만이다. 그냥 그거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공하는 거죠. 2차 정보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이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 광고판을 설치한다면 그 100만 중에서 가장 많이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지나가는 여기는 어디냐 이런 식으로 파악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거죠. 그런 식의 가공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가공 수준에 따라서 분류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정보 전달 감각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러분들 정보라는 건 소리도 정보입니다. 그죠? 맛도 정보고요. 그 다음에 냄새도 정보입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서 느끼는 정보 어떤 걸 통해서 듣는 거죠? 시각과
청각인 거죠. 예. 그래서 시각으로 얻는 것과 청각으로 얻는 정보가 가장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행위, 권한, 유무에 따라서 여러분들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냐, 그렇지 않고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냐에 따라서 정보의 가치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골 촌부가 어느 시골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뭐 개발된 데더라. 나는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복부인이나 혹은 부동산 개발 사업자가 알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 와서 이거 2배, 3배를 주고라도 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갖고 있는 정보냐 혹은 저 말단 직원이 그 정보를 갖고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무역회사인데 곡물을 미리 사야 되는데 저 말단 직원은 알고 있는데 사장이 몰랐어요. 내가 이거 살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 그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행위의 권한, 유무에 따라서도 정보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자 제가 놓치는 것들은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의 가치에서 크랭케라는 사람은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결정할 때 첫 번째가 정확성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정확성인 거죠. 정보에 있어서는 크랭케라는 사람이 죄송해요. 네, 지우개가 떨어졌다 보니까 저도 첫 번째는 정확성이다. 그렇죠.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정보 가치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정확성이다. 두 번째는 적절성이다. 적절성이 뭐예요? 적절성. 예. 적절한 시기에 가져왔네요. 시기에. 예. 내가 결정하기 전에 정보를 가져와야지. 이미 결정했어요. 내가 저기 충청도에 땅 사기로 했어. 근데 충청도가 아니래요. 개발지가 저기 강원도로 바뀌었대요. 이미 샀어. 시기가 늦어버린 거야. 적절한 시기에.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인 거죠. 시간적인 거. 그죠? 어느 시기에 가져와야 그 정보가 가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시성입니다. 예. 또 마찬가지로 시기와 맞는 얘기인데 요거가 약간 차이가 나는 적절성은 어떠한 것에 있어서 적절한 부분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그 정보로서 가치가 있느냐 혹은 뭐 가치가 없느냐. 근데 요 부분이 좀 더 시간적으로는 가치 있고 이제 이게 이제 정확성이라든가 혹은 뭐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물론 시기적으로도 있는데 요것이 훨씬 더 이제 시기적으로는 정확하게 가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의 감소, 당연한 거죠. 불확실성의 감소. 예, 불확실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 거지, 이미 정확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투자하든 간에 리스크라는 게 없다. 그런 정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확실성이 감소할 수 있는 게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이적 요소, 서프라이즈입니다. 서프라이즈. 놀라운 정보냐, 이건 놀라운 정보. 이미 알고 있던 거야. 그러면 놀랍지가 않죠. 모르던 걸 가져와야 놀라운 거죠. 예, 그게 경이적 요소라는 거예요. 경이적이냐? 정말 이거 쇼킹한 정보야. 그랬을 때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거죠. 정보로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정보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앤드루스가 했던, 크랭케는 정보 가치입니다. 정보 가치. 그 다음에 앤드루스라는 사람은 정보 효용을 얘기했습니다. 효용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줄임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한자는 좀 적게 쓴다는 거죠. 그죠? 많이 쓰지 않습니다. 한자는 굉장히 줄어든 말이죠. 그걸 한글로 풀었을 때 길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사용. 정보라는 걸 어떻게 써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앤드루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앤드루스는 첫 번째로 형태 효용을 했습니다. 형태. 어떤 형태로 정보가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아무리 좋은 교재라도 시각장애인한테 교재 갖다 주면서 자, 이거 갖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 좋아할까요? 굉장히 싫어하죠. 그럼 어떤 형태로 갖다 줘야 돼요? 그렇죠. 점자책으로 갖다 줘야 되는 거죠. 혹은
이렇게 녹음된 것을 들려줄 수 있는 녹음 파일로 갖다 줘야 되겠죠. 그래야 공부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그렇죠? 그게 형태입니다.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 못 쓰느냐를 얘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간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효. 시간적으로 적절할 때 갖다 줘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은 장소 효용입니다. 장소적으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여야지 그렇지 않은다. 예를 들어서 자, 당신한테 필요한 정보가 평양에 있습니다. 가져오세요. 여러분들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가시겠어요? 못 가죠. 예. 목숨 내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 뭐 정부 고위 당국자 가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거기 잡혀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양 가서 뭐 가져오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큰일 납니다, 그거.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장소적으로 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있어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소유 효용입니다. 자,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 내가. 그죠? 남이 갖고 있는 정보는 나로서는 어떻습니까? 효과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요것과 요것은 시험 문제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 치고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직업 정보의 이해에서 직업 정보라는 그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직업과 정보를 따로 봤다면 이제 직업 정보라는 걸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 정보란 해서 이제 개념적인 부분을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0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나오죠. 직업별 직무 내용, 직업 전망, 근로 조건 등 모든 종류의 직업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직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직업 자체에 대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그 직업은 어느 산업에서 필요한 거야? 그 직업 가면 유망한 거야? 그 직업에는 몇 명이나 종사하는 거야? 이런 등등의 모든 정보까지 포함된 것들을 직업 정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한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까지 해당된다. 그리고 직업 정보는 직업을 결정하는 구직자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구직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직업 정보를 갖다 줘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보죠. 여러분들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단 이해하고 나서 외우려고 하십시오. 다음은 자, 11페이지에 보면 패터슨의 직업정보 제공에 있어서 유일점. 자,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사예요. 그런데 내담자나 혹은 구직자가 여러분들한테 직업 상담 받으러 왔을 때 직업 정보라는 걸 어떻게 제공해 줘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때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터슨이 얘기했던 거는 첫 번째는 내담자 입장에서 필요할 때 직업 정보 제공해 주라는 거야. 필요할 때. 그러니까 아무 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혹가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엄마가 너 왜 집에서 맨날 누워있니? 고용센터나 좀 가서 직업 좀 찾아봐라 해서 하는 사람들 혹은 엄마 손 이끌려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당신은 이런 직업이 맞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처음엔 뭐 해야 되겠어요? 예, 선생님 혹은 저 구직자분 저 직업이라는 걸 가지셔야 돼요. 안 가지시면요 나중에 생활하시는데도 힘들고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거 있으면 사회적 위신도 쓰고 뭐 폼나게 명함도 줄 수 있고 친구들에게 술도 살 수 있고 애인도 사귈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폼나게 내 돈 벌어서 등등을 얘기해서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다음에 그래요. 저 직업 가져야 되겠어요. 그럼 저한테 어떤 직업이 맞을까? 이런 식의 나올 때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구직자가 내담자 입장에서 직업 정보 제공해요. 필요할 때. 할 때 제공해라는 거. 네, 두 번째는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독교 신자예요. 상담원이. 근데 구직자가 와가지고는 불교에 관련된 뭐 탱화를 그리는 일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찬불관을 만드는 데 기관에 가서 취업하고 싶다나 내가 기독교 신자인데 불편해. 그런 데는 좋은 게 아니고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 이렇게 교회 가면 참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제가 예를 들은 거입니다. 예, 이제 혹시 뭐 기독교 신자분 혹은 불교 신자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작하거나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업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담자 스스로가 출판물이나 혹은 무엇 등을 통해서 스스로 찾게 하는 거야. 스스로 찾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직업이라는 걸 갖고 싶어 해요. 이제 그러면 선생님 저 심리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그랬더니 이제 어느 계통이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뭐 사형의 S형에 속하는 분인데 S형은 뭐 사람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어떤 직업이 맞을까요? S형에는요 대략 이런 직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선생님께서 그 중에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한번 조사해 보시겠어요? 선생님께서 직접 조사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자세히 조사하면서도 또 알게 되는 정보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사가 모든 걸 알려주지 말고 내담자 입장에서 스스로 찾아보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많지 않아서 선생님 저 직업상담사님 제가 찾아봤는데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 좀 알려주세요. 이럴 때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직업에 대한 내담자의 감정과 태도는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검사를 받아보니까 뭐 C형의 사람이에요. C형. 성격 검사를 그랬더니 거기에 맞는 직업이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1부터 5까지 있는데 이걸 소개시켜줬는데 4번까지는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일이야.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거야. 왜 나한테 그런 거 소개시켜주냐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그런 중에도 참 맞는 것이 있었는데 아마 직업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직생활 하시면서 주변 분들한테 힘드셨던 건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따져봐서 그런 거였다면 다시 권해드리고 아니면 이 C형에 맞는 다른 직업들 6번부터 10번까지 있다면 이것을 권해주라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패터슨이라는 사람은 직업 상담 원으로서 내담자나 구직자에게 제가 내담자, 구직자 이런 표현 쓰니까 좀 생소하시죠? 그거 잠깐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내담자, 구직자. 상담자의 반대가 내담자예요. 여러분들 면접관의 반대는 뭐예요? 면접자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면접관이다 하면 이 사람이 면접자인 거죠. 면접자. 그죠? 찾아가서 면접 보는 사람. 그런 식으로 상담자는 뭐예요? 그 상담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고 내담자는 상담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담자예요. 그 다음에 구직자는 뭐예요?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업 상담받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층이 주로 뭐 고용센터든 어디든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센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가면 이제 직업 상담원이 근무하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담자, 구직자 말씀드렸고요. 뭐 실직자도 같은 얘기죠, 사실은. 그죠? 예. 그다음에 직업 정보의 목적. 그러면 직업 정보라는 것은 왜 필요하고 어떤 때 쓰여지느냐. 요거까지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의 목적은 첫 번째는 적재적소의 인력을 배치하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직업 정보라는 것은 크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쓰여지는데요. 회사에서 쓰여지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회사가 정립을 해놔야 신입사원을 뽑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뽑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다 보면 회사에서는 직무를 정리를 해서 정리한 다음에 필요한 직무에 대한 것을
그것을 뽑게 되면 그게 이제 직무가 어찌 보면 직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용할 때도 필요하고요. 일단 채용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채용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데 배치 A 부서 줄 거냐 B부서로 C부서로 갈 거냐 할 때 자, 이 사람이 맞는 적성과 그 다음에 그 적성에 또 매치되는 직업이 있다면 거기로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말빨 좋고 사람들과 뭐 친화력 좋고 그러면 저 사람 마케팅이나 영업부서 갔으면 좋겠네. 뭐 이렇게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고요. 정확한 건 이제 검사를 통해서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뭐 인적성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정확한 수치는 나올 겁니다. 그런 식의 통해서 이제 배치하기 때문에 인력의 적재적소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이 사람의 그 들어왔던 사람들 교육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 그죠? 그러면 직업과 관련된 그 해당 직업과 관련돼서 어떤 교육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력을 적재적소 배치하는 데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확하고 신속한 직업 정보.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 직업 정보를 빨리빨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실업 기간을 줄이겠죠. 그럴 때 직업 정보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죠. 목적이라는 것은 유용하게 쓰여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 목적이라는 게 그렇게 유용하게 쓰인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업 정보의 종합적인 제공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업 정보는 직업을 선택하는 구직자 본인에게도 적성과 능력을 어떤 검사해보는 그런 것들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의 고용 기회라든가 안정성, 임금, 교육, 훈련 혹은 뭐 그런 노동시장 상황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그 직업이 전망이 좋으냐 혹은 뭐 그 시장의 인력들이 잘 그 취업이 수월하게 될 것이냐 뭐 등등등 인건비는 점점 뭐 올라갈 것이냐 그런 것들이 노동시장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미래 5년 뒤나 10년 뒤에 이 직업이 전망하냐, 유망하냐 이런 것들까지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제공해 줄 때 직업 정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직업 정보의 기초적인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수업한 거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죠? 예. 직업이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건 5가지 있었죠. 예, 윤경자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직업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정보죠. 정보. 예, 직업 정보론이었기 때문에 정보란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몇 가지를 또 노트에다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묶은 직업정보. 직업정보란 뭐고 어떤 때 주로 효과적으로 사용되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오늘 공부했는데 이 시간에는 이렇게 노트에다가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서 나가고 여기 정리하고 이렇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줄기 밑에 정리하는 이런 습관을 반드시 들이십시오. 여러분들 교재에 내용 나와 있다 가지고 교재만 이렇게 줄 긋지 마시고요. 노트에다 반드시 정리하는 습관 들이십시오. 노트에다 정리하시면 나중에 본인이 정리한 거기 때문에 시험 가서 딱 펼쳤을 때도 시험 보러 가서 딱 한 5분에서 10분만 봐도요 쏙쏙 들어갑니다. 본인이 정리한 거라서 그래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